특정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랄 뿐이야.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항상 조건이에요. 그게 연기예요. 조건에 따라 일어날 뿐이라는 게 연기란 말이야. 이 인연연자가 이 조건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연하여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게 내한테 파악되면 이 상이란 말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악된 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너는 틀렸어 이 새끼야 죽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오랜만입니다. 하여튼 제가 한국 다녀오고 하느라고 한 달 동안 못 배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저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서 지난번 그 했던 마지막 부분을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오늘 하는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했던 게 그 근기에 대한 내용을 했었어요. 근기에 대한 내용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의심하면 거기 222페이지에 생각하면 어긋난다, 의심하면은 차이가 나고 생각하면 어긋난다 얘기하면서 그 동념측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 223쪽이에요. 223쪽. 거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규정하는 거고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라는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가지고 와서 결국 나의 언어의 한계라는 건 나의 사고의 한계죠. 내 생각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인데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세계를 보는 눈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더 가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세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상은 알 수가 없어. 그게 그 예술이나 문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옛날에 인기가 있어요. 그 몇 권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미학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관광을 가는데 놀러를 가. 근데 우리는 가보면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디 볼거리가 있어서 관광을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주장은 그걸 뒤집는 주장, 미학적 주장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그 책에. 뭐냐 하면은 가보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본다는 거였어. 아는 만큼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유적지를 가도 모르고 가면은 그냥 뭐 돌덩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나무 조각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사나 스토리를 알고 가면은 아는 만큼 그것이 보인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유물도 마찬가지고 예술품도 마찬가지야. 예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을 여기 걸어놔도 그러니까 문외한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뭐 칸딘스키나 이런 사람들의 추상화를 보면 폴락 알죠? 그런 그림 보면은 어떤 놈이 벽에 낙서해 놨나 이런다고. 특히 폴락의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림 물감을 붓 여러 개다 찍어가지고 그냥 확 뿌려놨네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붓 가지고 벽에 찍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몇 천만 원이야. 근데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낙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벽을 망쳐놓은 거지. 그것처럼 근데 실제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폴락한테 세상 사람한테 쏘은 것일 수도 있지. 근데 그 이름값 때문에 폴락은 그냥 붓 하나 들고 휙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인 거야.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도 자기가 아는 만큼이라는 것에 뭐냐 하면 여기서 안다라는 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는 대로 보는 거라.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폴 발레리의 그 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기,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념직계의 의미가 그렇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계관이다, 우리가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불교에서 금강경을 가보면 일체가 상이다 그러는 게 그게 상이에요. 내가 세상을 어떻다 하다라고 보는 게 나의 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태, 현상에 대해서 내가 파악한 것이 결국은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자기 생각으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 생활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럼 당장 지금 전 세계에 난리가 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특히 한국을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언어의 한계예요. 자기 사고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면서 이제 선거철이니까 정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 주장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쪽이 다 그래. 그럼 그것도 뭐야? 그것도 자기 사고의 한계예요, 결국은. 왜? 실제 요거는 아닌 줄 알면서도 선거를 위해서 이쪽 부분을 칭소봉대하고 한쪽 부분은 줄이고 요게 자기 생각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현재의 세상이 엮여져 나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 각자 자기 주장이 어떤 근원에서 생겨나는가 이 팩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팩트는 사실 우리가 뭐가 팩트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태를 대해서든지 결국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생각 속에서 나는 이것이 팩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그게 투영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벌써 한 20, 30년 전에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메스컨가 사회하고 뭐 대중사회론 이런 강좌를 이제 대학에서 한 적이 있어요. 원래 사회학 전공이었으니까. 그럴 때 학생들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자, 언론, 여러분 이제 매스컴과 사니까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 가운데, 다음 가운데에서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1번, 가공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2번이라고 번호를 쓰라고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일종의 진단 테스트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줬어요.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2번에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뭐 3번은 드라마, 그 다음에 4번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쇼. 하여튼 이렇게만 치자. 그럼 이 중에서 자 팩트는 1번 1번 A라고 쓰자. 대답을 하고 가공된 거라는 것은 B라고 답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각자 물어요. 수현? 여기 이 중에서 뉴스는 A에 해당될까? B에 해당될까? 또 다른 사람? 아니 가짜 뉴스가 없다 치더라도 가짜 뉴스가 아니면 그럼 다큐멘터리는 A일 것 같아요? 뉴스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그럼 드라마는 당연히 B고 쇼는 근데 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라이브야. 라이브 쇼야. 라이브 쇼는 A야? 그럴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 사회학을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전부 다 B야. 전부 다 가공이라고.
근데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가공이라는 얘기가 전부 다 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드라마하고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학생들이 그래. 뉴스나 다큐는 그것도 팩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 자체가 최소한 3번 가공이 돼요. 제일 첫 번째, 취재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벌써 뉴스거리 자체가, 주제 자체가 선택이 돼, 벌써. 그리고 특정한 뉴스가 선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자의 관점에서 사진도 찍고 그 기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을 해요. 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신문마다 다르게 나오냐 이 말이야. 기자마다 다르게 서술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럼 벌써 기자의 눈에 한번 가공이 돼버려. 1차적으로 가공이 돼. 1차적으로 가공이 된 것이 이제 어디로 가요? 편집 데스크로 가지. 그럼 편집 부서에서 편집장이 이거를 기사를 자른단 말이야. 그거 알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0 시절에는 안기부에서,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나와가지고 이 기사는 빼, 이 기사는 넣어. 그 다음에 이 기사는 키워, 이 기사는 줄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뉴스는 그렇게 가공된 뉴스란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해가 다 되죠. 그럼 쇼도 마찬가지야. 라이브 쇼지만 TV에 중계되는 거는 그 연출자하고 카메라 감독이나 아니면 카메라 기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어떤 각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장면이 자기 눈에 의해서 가공되어서 만든 자기 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꿈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현실 세계, 진짜 세계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다만 내 생각을 투영해서 내 식으로 만든 상, 그게 색이에요. 그게 색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불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뭐란 얘기야? 사실은 다 가공된 얘기란 말이야. 가공된 얘기라니까 뭐야? 더 다르게 얘기하면 다 가짜란 얘기고 다 꿈이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쪽에서 많은 다수가 이거는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상이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거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상대적이란 말 이해하세요? 특정한 조건 안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동의를 해. 설사 100% 동의를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100%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어. 어떤 경우에도. 옳은 게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랄 뿐이야. 그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항상 조건이에요. 그게 연기예요. 조건에 따라 일어날 뿐이라는 게 연기란 말이야. 이 인연연자가 이 조건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연하여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게 내한테 파악되면 이 상이란 말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악된 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너는 틀렸어 이 새끼야 죽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적대감이나 혐오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다 미국에서는 벌써 인종차별적인 서구에서 중국하고 아시안들한테 대한 그런 게 보도가 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대구에서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제 대구 경북이 또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신천지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대구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자발적 자가 격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중간에 격리를 어겼지. 몇 사람 만났으니까. 이제 큰일 났어. 내가 만약 확진자로 발령이 나면은.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걸 두려워해. 내가 어디 나간다니까 오지 말래. 나 괜찮다 하니까 그래도 모른대.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잘 됐다 하고 첫날은 어쩌냐 하면 잘 됐다. 이 기회에 피곤한데 뭐 한국 갔다 오고 사실 피곤한데 푹 좀 쉬고 그러다가 못 보던 책이나 보고 또 혼자 좀 이제 참선도 좀 하고 해야지 했는데 한 개도 못했어. 책도 못 보고 수행도 못하고. 왜 그랬냐? 그 뉴스를 보느라고 보면은 요즘 인터넷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관련 기사들이 계속 검색이 되잖아. 또 그다가 하다가 보면 또 SNS에서 막 카톡하고 페이스북에서도 올라오고 막 여기서 막 올라와. 그러면 또 이상한 기사 뭐 유튜브 이런 게 막 연결이 돼가 링크가 돼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걸 링크를 하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네. 그러고 또 궁금증이 생기니까 야 이게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 싶어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싹 다 찾아봤어.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를 또 보다가 보니까 양측의 논쟁을 또 다 봐야 되잖아. 그리고 한국의 선거철에 이것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망을 또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이게 완전히 나는 그래서 못 보던 드라마 몰아보기 해서 좀 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데 뭐. 시시각각으로 계속 올라오는 업데이트 되는 뉴스들이. 그래서 드라마도 별로 못 봤어. 몇 개 보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2주, 그지 3주 가까이를 지나다가 보니까 또 한편 내가 끄달리는 거야. 그런 뉴스나 특히 대구 경북 지방에 관련되는 뉴스. 나는 금방 대구로 갔다 왔고 또 거기 이제 한국 가족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엉터리 같은 주장들을 보면은 또 분노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분노가 이제 불교에서 제거해야 되는 탐진치 삼독신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이 분노심이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내가 일어나는 걸 아는데 막 속에서 치밀어 올라가 못 견디는 그런 건 아니야. 해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분노심하고는 좀 다른 일종의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 뉴스에 눈을 떼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만 보고 있었는가, 2주 동안. 그래서 거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겪고, 이제 오늘 다시 임재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재를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주신 거를 나도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15부를 3부로 잘라서 올렸는데 3부를 여러분들이 꼭 안 보신 분 꼭 보시고 제가 생각해도 내가 저때 저런 얘기를 했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참 제대로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그런데 그게 오늘 하는 진도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이제 그게 이제 222쪽하고 223쪽 하면서 근기하고 그 마지막 223페이지고 마지막 부분에 의심으로 헤아리면 차이가 나고 생각을 하면 어긋난다 했던 그 부분이 이제 그 의심 측차 동념 측계, 동념 측계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서 이제 하이데거의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하고 비트겐슈타인의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서양 철학과 기독교의 어떤 창세기
그런 사유 방식 이런 것들을 거의 결론을 내리는 얘기가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다라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이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라고 그렇게 트락타투스죠. 그 도고로는. 거기에서 또 얘기하는 또 다른 유명한 명제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는 그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끝나, 비트겐슈타인은. 침묵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동양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말 없는 말이라는 말이 바로 격외의 언어예요. 그게 선의 언어고 노장사당의 언어는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식적이고 무식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서양 철학은 거기까지 왔는데 동양 철학은 거기서 출발했다 그랬어요. 도가도 비상도 맹가문 비상명으로 시작한. 그리고 우리 선불교에서도 말 없는 말이 지칭하는 그것이 뭐냐라는 묻는 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한 생각 이전의 얘기야.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한 생각 이후의 얘기라는 거죠. 한 생각 이후라는 얘기는 이 개념이 생각이 일어난 다음에 사고 체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에요. 그건 인문사회, 자연과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불교 공부는, 특히 선불교의 공부는 한 생각 이전 도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공부라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전과 이후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생각과 무관한. 그리고 연극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기를 얘기한 다음에 상근기와 하근기하고 인생은 연극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배역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은 인생을 연극이라고 했을 때 배역을 벗어난 삶이 어떤 걸까? 그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배우가 있다고 쳐요. 실제 배우는 이제 무대에서는 또 뭐 드라마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지만 집에 가면 그걸 현실이라고 실제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예도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희극 배우가 집안에 진짜 우환에 있어서 도저히 웃음이 안 나와. 그런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뭐 마누라가 됐던 자식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쳐가지고 누워있어. 근데 내가 남을 웃길 처지가 아니야. 그 집안의 현실에서는. 그런데 내가 남을 안 웃기면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으로서 슬프지만 웃기는 연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배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 통째로 연극이라면 배역은 낮에 나가서 무대에 섰을 때 배역은 그거지만 집에 가가지고 아픈 마누라를 돌봐야 되고 자식을 굶주리는 자식을 먹일 때는 그게 또 아버지하고 남편이라는 배역일 뿐인 거라.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통째로 연극이라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을 떠난 삶이 진짜 삶이 뭐냐라고 다시 묻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럼 그런 배역을 떠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래서 배역이 아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난번 한 달 전 거를 배역이 아닌 삶과 배역으로서의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도 이제 연극이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똑같이 인생을 연극이라고 보면 다 무대이기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진짜 삶이라는 게 있냐 이 말이야. 배역이 아닌 삶. 그런데 그 삶은 배역을 떠나서 따로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는 게 있어. 내가 배우인데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도 나지. 그렇죠? 그러면 연극이 끝나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나죠. 이 나는 어떤 배역을 하든지 간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역을 벗어난 삶도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항상 같이 있단 말이에요. 참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배역이 아닌 삶으로서 참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물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배역을 다 버리고 따로 그 참나라는 삶이 따로 어디 있는가 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 거는 또 밖에서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역을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에 참나도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찾는다고 그렇게 찾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봐도 그거는 참,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우리 불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세상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는 그런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번 15부의 3부를 꼭 한번 몇 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시 한번 좀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23쪽이 그렇게 끝나고 224쪽에 그럼 참나의 삶이라는 거는 어디 있느냐? 눈앞에 있다 이거야.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와 함께 있어요. 눈앞이라는 말은 내가 따로 눈이 있고 눈이 앞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라는 뜻이에요.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나의 삶과 함께 있다 이런 뜻이 눈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서 비슷한 얘기가 몇 번 나왔잖아요. 지금 내 앞에서 눈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이놈, 이 사람. 그냥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을 하면서 듣고 한 자리에 있는 이 삶.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 그 따로 헛수가 밖에서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달리면서 구하지 마라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224쪽은. 그래서 그 셋째 줄 그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달림에 구하는 것, 이것을 그대들은 아느냐. 진짜 삶, 배역이 아닌 삶이 진짜 있느냐 그래요, 이 말이죠. 배역은 다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구할수록 더욱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어서 신령스러운 소리가 귀에다 법을 부축한다. 만약 사람이 마지막 줄에 이것을 믿지 않으면 100년을 헛수고한다. 그래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찾으면 100년을 한평생을 공부해봐라 이 말이에요. 헛수고일 뿐이다. 그 얘기를 끝이 났어요. 거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 공부를 한다,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헛된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목표나 이름이 전부 배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2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 거기 합시다. 자, 스님들이요. 한 찰나 사이에 곧장 화장세계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국토에도 들어가고 해탈국토에도 들어가고 신통국토에도 들어가고 청정국토에도 들어가고 법계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도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도 들어가고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고 아기도 되고 축생도 되지만 곳곳에서 찾아도 삶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전혀 볼 수 없고 단지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다. 환상으로 생긴 헛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뻗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자, 이제 결론이 되죠, 그죠? 앞부분에 얘기했던 게, 그죠? 그럼 전부 다 뭐가 헛된 이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극락이든 화장세계든 뭐 해탈국토든 신통국토든 더러운 곳이든 중생이든 부처든 범인이든 성인이든 악이든 축생이든 육도윤회를 한다고 해서 뭐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선상 이 모든 게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헛된 이름일 뿐이다. 헛된 이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전부 다 배역 아니면은 무대 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상으로 생긴 헛꽃이 흑원꽃이라면 이건 흑원꽃이에요. 흑원꽃이 뭐라 그랬어요? 눈병 걸린 사람이 눈을 감으면 눈 꼭 감아보세요. 뭔가 어른어른 막 이렇게 빨간 게 있잖아. 근데 그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상으로 생긴 흑꽃이 흑원꽃인데 이걸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 그러니까 득실을 따지지도 말고 이해관계 따지지 말아요. 무엇을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옳고 그름 시비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얘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도 얼마나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득실을 따지는 데에 있어. 국민들의 건강은 아니 없어요 이놈들은. 근데 이놈들이라고 해도 돼. 그쵸 그죠? 그리고 뉴스 보면 딱 그런 것 같잖아. 근데 정말로 거기에 이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진짜 의료진들은 있단 말이야.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나 거기 보조원들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기 회원보살이 참 그래도 공부를 해서 그런지 원래 성격이 그런지 내가 같이 밥 먹자니까 자가격리 기간 중에 내가 만났어. 그랬는데 내가 태국 갔다 와서 아직 보름 안 지났는데 괜찮아 하니까 아이고 어째 뒤져도 뒤질 놈은 뒤지고 살 놈은 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배짱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심할 건 조심하면 되지.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 이건 무식하게 조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 삶 자체를 망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남을 혐오해서도 안 되고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 이해관계를 득실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게 되는데 내가 이제 내 스스로 한심했다 싶은 거는 내가 시비를 따지면서 그 보름 동안 뉴스를 보면서 막 댓글도 올리고 막 퍼나르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 옳고 그른 견해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댓글을 달고 좋아요 누르고 이제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글들은 내 페이지에다가 막 갖다 푸다 이제 옮겼는데 그게 또 내가 옮긴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누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박하는 글이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시비를 하려고 시비를 좀 했어 몇 사람하고는. 심지어 시비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야 난독증입니까? 이 글을 보고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냐고. 배울 만큼 배운 분이 이런 댓글까지 오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를 또 다시 돌아보니까 야, 참 내가 이렇게 세상이 이래? 끄달리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생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거죠. 뭐 늘 있는 일인데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로서의 자세나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를 이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제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전혀 한마디도 그쪽에 대한 관련되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일상과 관계되는 일만 또 계속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삶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생의 연극이라는 얘기하고 우리 삶 자체가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얻고 이름과 옳고 그름 이게 전부 다 그건 꽃과 같은 가짜라는 게 가짜 다 가공된 거예요. 전부 다 가공된 거예요. 그래서 팩트 우리는 뭐 팩트 체크 그러는데 팩트 체크 자체도 가공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막판에 겨우 책을 잡은 게 그래서 내가 퍼뜩 정신이 들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사놓은 책 중에 책 제목에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더라고. 책 제목이 팩트풀리스. 이게 미국 어느 저쪽에 유럽 독일계 쪽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하울링인가? 홀사운드.
그 책 이름이 팩트 플리스인데 한국에 번역되는 것도 그냥 팩트 플리스로 한글로 그냥 그렇게 적어놨어요. 책 이름이 영어로 팩트. 팩트 플리스. 근데 이 책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한 절반쯤밖에 못 읽었는데 서문하고 앞부분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편견이 심하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예요. 의사. 보건학 교수야. 그리고 교수이면서 이제 의사이기도 한데 인구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유엔이나 이런 관련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하는, 조사해서 발표하는 이제 저소득 국가하고 이제 전 세계의 뭐 GDP 이런 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식적인 질문인데 질문의 수준은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13문제가 있어요. 앞부분에 그걸 먼저 답을 해보라고 나와. 근데 13개를 풀어보니까 나는 13개 중에 6개를 맞췄어. 근데 진짜 중학교 수준밖에 문제가밖에 안 돼. 그것도 저는 전부 객관식이야. 삼지선당, ABC 중에 정답을 고르는 건데 그 사람이 나는 그 전 세계 지식인들을 조롱하는 것 같아. 문숭이한테 찍으라 그래도 33점이 나오는데 확률상 33.3%가 나오는데 자기가 여러 나라의 그 독자들하고 독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세미나를 다니면서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13문제를 이제 점수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14점인가 밖에 안 나왔대. 어떤 나라는 7점밖에 안 나왔는데 그나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기자들, 대기업의 총수들, 잘난다 하는 다보스에 참석할 그 정도면은 전 세계 탑 클래스들이잖아. 이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14점밖에 안 나왔네. 근데 무슨 문제냐?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냐 하면은 전 세계 저소득 국가 가운데 여성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초등교육을 받은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이제 40, 60%, 80% 이렇게 ABC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떨 것 같아요? 전 세계 저소득 국가 여성들의 초등교육 수료 퍼센트 비율이 자, A는 40%, B는 60%, C는 80%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소득층 국가의 여성들의 초등교육 수료 비율. 네? 세계다. 전 세계에서. 아니, 요 중에 답이 있어. 그러니까 40%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냥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6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80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 정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평균이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탑플레스. 근데 또 다른 문제를 가면 또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내가 쇼크를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뭐 아예 안 보고 겐토를 치면 대략 확률상 3분의 1을 맞힐 확률이 있잖아요. 전 문제를 다 하면 13문제를.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식의 자기 생각의 확증 편향성이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7, 80%가 다 똑같이 틀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늘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어느 시점에 입력된 정보를 거의 고정화해가지고 입력해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 책하고 관계없이 60, 70년대에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은 그때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계속 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이런 거를 가지고 쭉 그 상식적인
데이터인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조금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유엔이나 무슨 모든 통계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대.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온대.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나는 막 그 책을 읽으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막 우리 공부하는 쪽으로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자기 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 여기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냥 내 책을 한번 읽는 것만 해도 많은 편견이 없어져서 자기 스스로 이 독자들이 마음의 치유를 하는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해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뭘 해요? 상대방을 혐오하고 공격하고 적대감을 가지기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 그러면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증오심과 적개심을 없앨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꼭 한번 보세요. 다음에 내가 다 읽고 나면은 결론도 어떻게 가는지 결론밖에 안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7쪽에 가면, 지금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자꾸 쉬었다 합시다.